사회적인 이슈를 시민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여론의 강 시간입니다. 여론의 강 40대, 50대, 60대의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전국민 정치 여론조사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특히 차기 대선 후보는 과연 누구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릴까요?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의 전국 1000명을 국민을 대상으로 전 국민 정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유선 50%, 무선 50%의 RDD 방식의 전화 면접 방식의 조사를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약 20%,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 여론조사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여론조사를 하는 전화 면접실을 저희가 영상에 담아온 것이 있는데요. 같이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원들이 회의를 시작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 조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를 회의를 하게 되고요. 특히 문항과 관련돼서는 조사 문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조사 문항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 중에서 어떤 단어에 강한 방점을 찍어서 스트레스를 주면서 말할 것인지를 서로 상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마쳐지면 각자의 자리로 이동해서 말씀드린 대로 RDD 방식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전화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전화번호를 생성하게 되면 그 전화가 자동으로 걸리고요.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문항을 읽고 거기서 답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답만 저를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 면접이 실시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문항에 대한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고요. 그 입력된 결과를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자료로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할 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욱 기자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욱입니다. 최혜진 기자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혜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가지면서 여론의 강을 진행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기자는 이번에 조사한 저희의 주요된 그 주제가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대통령 선거하면 두 기자는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먼저 궁금한데요. 대통령, 사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이럴 때 보면 되게 막연하게 떠오르는 인물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게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점점 나이를 먹고 또 이런 조사를 하다 보니 그 뒤에 얽혀져 있는 그런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생각보다 그 잠룡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역시 다음은 누구일까 이런 궁금증도 있는 거죠. 최혜진 기자는 어때요? 네, 요즘에 하루하루 다르게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오늘은 이 사람이 유력하고 내일은 이 사람이 유력할 것이고 이런데 지금 현재로서 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은 진짜 누가 될지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좀 의견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기가 팔랑팔랑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렇죠. 사실 조금 무의미하다는 생각 저는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정리가 돼서 한 1년 정도 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1년 전부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 진짜거든요. 지금 얘기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다음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기도 하고 다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힘의 정도, 그러니까 다음 대선을 논하면서 지금의 권력 구도가 어떤지를 좀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관심은 굉장히 높은데 이것이 사용되는 것은 사실 예측은 거의 맞지는 않을 것 같다. 한 1년 정도 전부터는 이제 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포맷화돼서 그러니까 세력화돼서 움직이는 것들이 맞을 것 같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반하는, 대통령에 반대하는 혹은 대통령과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력 구도가 이렇다. 그것도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차기 대선에서는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기록되고 있는 정당들 가운데서 누구를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이냐. 이건 역시 정당 선호도 조사하고도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 정당을 좋아하는 건 좀 달라요. 근데
이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좀 사람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까지 좋아했던 것하고는 다른 미래 예측. 내가 이 정당에 그래도 마음이 좀 있어. 라는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인터뷰를 먼저 듣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어느 정당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야권 단일 후보가 나와서 네. 예, 그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권 단일 후보. 네. 정확하게 어느 당 지지하실래요? 아니 뭐 새정치도 괜찮고 네. 뭐 어디도 괜찮은데 네. 예, 한나라당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새누리가 네.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이유 있을까요? 정치는 바뀌어야지 되는다고 생각해요. 바꿔야지. 예. 그다음에 새정치에서 하면 또 네. 새누리에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항상 이렇게 변화돼야지 변화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차기 대통령은 예. 어느 정당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그런 공무원이고 네.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좀 더 하는 모습을 보고 추후에 누구를 할 것인지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대선 때는 예.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나요? 바뀌어야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당?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예, 뭐 사실 뭐 네. 만족스럽진 않지만 네. 그리고 여전히 대안으로서는 부족해 보이지만 2017년까지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좀 보고 그리고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뭐 그래도 대통령 주로 보면 둘 중에 한 명을 찍어야 되잖아요. 뽑아야 거의. 되니까 네. 그러면 아마 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이유는 네. 저는 고향은 경상도인데 네. 저희 부모님 다 아주 꾸준히 현재 이 여당을 꾸준히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인데 저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많이 실망했고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늘 그쪽에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되면 늘 뭔가 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수습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좀 이렇게 분위기 타기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개혁의 이미지나 이런 건 좀 먼 것 같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보통 일상생활하면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좀 불합리한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불합리하다. 예.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음 대선 때는 어떤 정당에서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나요? 일단은 현재 새누리당이니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아닌 당으로. 아닌 당? 예. 아닌 당 특별하게 있다면 있을까요? 문재인 씨가 속한 정당이면 좋겠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예,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됐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예. 그 이유 있으세요? 글쎄요, 뭐 저는 뭐 당을 직접 가리진 않는데 김대중 씨하고 뭐 노무현 씨가 뭐 저는 나름 굉장히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많이 충족시켜줬다고 봐서 그쪽의 정당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기 대통령은 어느 당에서 나왔으면 좋겠나요? 당은 여기나 저기나 똑같아요. 정치하는 사람 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노무현이 되면 어떻고, 뭐 김대중이 되면 어떻고, 뭐 이명박이 되면 어떻고 똑같아. 정치 잘하면 되지 뭐. 정치는 사업료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하면 구멍가게도 한번 해보고 네. 고생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전신에 법관하고 뭐 사법고시 말만 잘하면 전부 그거 하고 말이야. 임수배 같은 거 이거 뭐 평양 한번 갔다 오면 또 뭐 국회의원 주고 막 이 나라가 이래가 되겠어. 바로 가겠나 하는 게. 나는 기업을 하고 뭐 외국에 나가 회사도 해보고 했지만은 네. 기업 하는 사람 참 어렵습니다. 내 스리랑카가 택시 회사도 있고 베트남에 버스 회사도 있고 지금도 버스 회사를 하고 있지만은 참 네. 어렵습니다. 기업 하는 사람들만큼 열심히 하면 정치도 괜찮지. 전혀 해가 돈 얻어물어 의원들 시의원들한테 국회의원 땡기고 그 의원 또 그 의원 땡기고 막 차례대로 먹이 사슬 돼가지고 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대통령은 어느 당에서 나왔으면 좋겠나요? 야당도 한번 해야죠.
여당 했으니까 야당도 해야지. 야당 쪽은 박원순 씨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씨, 네. 아 대통령이. 네. 네, 이유 있을까요? 요즘 잘하시잖아요, 서울시장. 네, 서울시장 정책을 보면 일단은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책을 펼치는 거 보면 편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뭐 사업을 하지만 그 서울시도 사업비랑 똑같아요. 나라도 사업이고. 네. 근데 요즘처럼만 해주시면 정치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다음 대통령은 어느 정당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야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이유 있을까요? 이유요? 네. 그런 뭐 특별한 그런 이유를 두지 마시고 뭐 제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괜히 얘기하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어느 정당에서 나왔으면 좋겠나요? 뭐 아무래도 자꾸 주고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한쪽이 계속 하는 것보다는 네.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아무래도 또 서로 또 진 쪽은 또 새로 계속 국민들의 정책을 많이 개발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당이 계속 가는 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어느 당이 갔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새정치민주연합이겠네요. 왜냐하면은 다른 당은 사실은 그거를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그 당을 지지한다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정당 정치라는 거는 자꾸 왔다 갔다 해야지 좋은 것 같아요. 한 당이 계속 가면은 부작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선진국 사례를 봐도 그런 면에서는 적정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양쪽한테도 국민한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대선 후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올까요? 새누리당에서 나와야겠죠. 그러면 왜냐하면 경제를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죠. 서로 싸움박질만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봉사를 정신을 가지고 공익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어느 당에서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아직 뭐 모르는데 뭐. 혹시 다음 대선 후보가 나온다면 새누리당에서 나올지 새정치연합에서 나올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새누리당은 요번에 좀 인식이 좀 안 좋을 것 같고 이제 바뀔 것 같기도 해요. 야당 측으로 차기 대선에서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올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본 거 없는데요. 다음 대통령이 이 당에서 나올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번에 있잖아. 그 누구야 새누리당 누구지 그 대표? 당대표 김무성. 네, 김무성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특별한 인물이 없잖아요. 가장 큰 인물입니다. 그분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차기 대선에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시길 기대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잘하는 쪽에서 나와야 되죠. 잘하는 쪽에서 나와야 되지. 국민을 편하게 하고 정치를 잘하는 쪽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선생님께서 혹시 마음속으로 품고 계신 정당이 있으신지요? 뭐 지금 이제 야당이 너무 뭐 정부를 좀 비판하고 정부를 협조를 안 하고 하는 가운데서 나라가 발전이 더디고 하는데 발목 잡는 야당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발목 잡는 야당이 안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책에는 적극 협조하고 참 시시콜콜한 어떤 문제에다 가지고 정부를 뭐 심판한다든지 뭐를 심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 다음 대통령이 어느 당에서 나올 것 같으세요? 그거 모르죠, 제대로. 지금 그래도 생각해 보신다면? 뭐 한나라당이겠죠. 혹시 어느 당에서 다음 대통령이 나올 것 같으세요? 당연히 새누리당에서 나와야 대한민국이 살 거 아니에요. 차기 정당, 차기의 수권 정당,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정당은 시민들께서 그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조금만 정리해 볼까요? 네,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좀 취합을 해봤는데요. 먼저 새누리당의 의견서부터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정책이 미래지향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듯하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대통령 5년 임기는 일의 추진에 있어서 짧다.
하지만 대북 정책을 잘한다. 아마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이 대북 정책을 잘하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서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제격이다. 안전불감증에 관련된 내용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또 다른 것은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이 바뀌면 또 시끄러워진다. 하던 사람이 해야 된다. 새누리당이 하면 안정적일 것 같다. 아무래도 재보궐선거도 끝났고 그에 대해서 또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에서 새누리당을 선택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야당 제1당이죠. 새정치민주연합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여당 쪽에서는 너무 여론 수렴을 못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론 수렴을 못한다. 네, 이건 저도 잘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여당에서. 예, 여당 쪽에서.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여론 수렴을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요건 조금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부분에서 새정연 정책이 마음에 든다. 아무래도 보궐선거 때 뭐 세월호 심판론, 정권 심판론 이렇게 심판론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답해 주신 분들이 좀 많았는데요. 역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새누리당이 월등하게 높다라는 거, 답해 주신 분도 많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조사를実施한 것이 조금 시간이 한 1, 2주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또 선거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별도의 인터뷰 조사를 더 다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차기 대통령 희망하는 당 외에도 저희가 준비한 거는 진짜로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어느 정당을 선호하시는지에 대한 조사가 또 있거든요. 그걸 좀 비교해 보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차기 대통령을 희망하는 당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 여론조사, 저희가 전화 면접 조사 실시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전체적인 모습을 좀 보면요. 네,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참 보궐선거 전후의 그 위치가 참 많이 차이가 나는데 먼저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전체 인원수의 56.1%가 보궐선거 전이었어요. 근데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73.1%나 상승을 했습니다. 73.1%? 네. 이렇게 되면 거의 16%, 17%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궐선거 전에는 30.3%에서 보궐선거 후에는 19.2%로 약 11% 정도 하강을 했습니다. 그대로 옮겨갔네요. 네. 그대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누리당으로 옮겨갔습니다. 사실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40대와 50대의 부분입니다. 50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박근혜 대통령의 그 당선의 견인차 역할을 한 세대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50대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했다. 40대는 사실은 좀 중간적인 입장에서 약간 야당 쪽에 치우쳐져 있었다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크게 유동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보면 40대가 그나마도 40대, 50대, 60대 가운데서는 말하자면 야당 지지층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 많은 40대가 또 요동치듯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정치 구도상으로 세대의 역학별로 젊은 세대는 야당층이 많고 어린 세대는 여당층이 많고 하는 부분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40대다. 이 40대가 이번에 야당에 대해서는 아주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당이 심판받았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글쎄요. 야당이 왜 심판을 받았을까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볼까요? 왜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났을까요? 야당이? 그 야당이 심판받는 거는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비춰지고 있는 부분이고 거론되기도 했던 부분이고 또 당대표가 물러나기도 하면서까지 어떤 종지부를 찍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선거 투표 그 마케팅을 보면은 벌써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그리고 또 이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캐치프레이즈가 정권 심판론, 세월호 심판론 물론 중요한 이슈고 하고 국가 참사 재난 현장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에 비해 새누리당이 좀 더 현실적이었다는 거죠.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우면서 어떤 보궐선거에서 어떤 그런 힘을 그리고 방향성을 딱 정했는데 또 이하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게 바로 홍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새누리당은 반팔 반바지에 빨간색 신발 이렇게 좀 약간 혁신적이고 벌써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새누리당은 벌써 이제 민심을 얻기 위한 그런 공약들과 그런 어떤 선거 방법을 세웠는데 새정에는 약간 좀 무겁다고 해야 될까요? 세월호서부터 좀 진중하게 그리고 무겁게 이 투표에 임하는 모습, 선거에 임하는 모습이 그런 부분에서 민심을 잡기가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선거전이 좀 재미없었다. 네, 그리고 선거 재미가 없었죠. 과정에 뭐 심판론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의 문제를 계속 네. 노출하는 것이 뭐 저렇게 해서 심판되겠나 라는 생각도 좀 네. 들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왜일까요?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김무성 의원이 아무래도 그 선거를 했을 때 빨간 모자를 쓰면서 그 혁신 장렬이라고 외쳤다고 하는데요. 이걸로 봤을 때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여당과 야당이나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건 사실인데 이렇게 선거를 하면서 뭔가 보여주려는 의지가 있고 또 서민들 생각에는 좀 노력하고 있다라고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쪽으로 그 여당 쪽으로 더 기울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선거는 정치 이슈이기도 하고 생활 이슈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생활 이슈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분석에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다른 면을 좀 보고 싶은 게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심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들한테 맡겨서 저 사람들이 심판할 수 있을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에 저희 힘을 줬다가 매번 저걸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전통적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자들도 뭐 이렇게 한숨 확 쉬는 거고 그 나머지 조금 이제 마음이 좀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안 되겠다 쟤네들 가지고 차라리 얘네들이 스스로 바꾸라고 그래야겠다 스스로 개혁한다 쟤네 한땅 팔았잖아 그런 말들에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정치는 말잔치니까 말들에 의해서 이게 이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자, 차기 대통령을 희망하는 당에 대한 부분을 좀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나 여당과 야당을 나눠서 생각하는지 먼저 서울 지역도 볼까요? 네, 먼저 서울 지역 새누리당에서 나오기 희망하는 분들이 55.3%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이 23.7%였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다가 18.4%였고요. 대전, 충북, 충남 지역을 보시면 새누리당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67.6%로 과반수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많이 나왔던 지역인데요. 네. 그리고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29.4%였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다는 2.9%, 그리고 광주, 전북, 전남은 32.4%로 새누리당을 지지했고 47.1%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모르겠다는 20.6%로 좀 많은 수치가 나왔고요. 대구, 경북은 72.4%로 역시나 새누리당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3.8%, 모르겠다가 13.8%로 같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국 지도를 그려놓고 보면 여당과 야당의 그 선호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이 여당과 야당의 선호도가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말하자면 서울 수도권에서도 때로는 뭐랄까요, 야당은 수도권에서 이기긴 하지만 저 경남이나 경북에서는 한 번도 이긴 적 없고 또 여당도 이 전라도 쪽에서 호남 쪽에서는 이긴 적이 없고 그러니까 명확한 구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좀 튀는 곳이 어디냐면 대전 충북입니다. 대전 충북은 때로는 야당, 때로는 여당 혹은 독자 세력 이게 구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계속해서 이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청권의 변심이냐 혹은 충청권의 어떤 선택이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충청권은 계속해서 새누리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역시 전통적으로 대구 경북 70.4%죠. 높죠. 그리고 13.8%.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래도 13.8%가 존재한다는 것도 좀 재밌는 거고요.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조금 더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좀 재밌죠. 네. 여기를 한번 봐야 돼요. 광주 전북. 네, 광주. 32.4%의 지지는 새누리당, 47.1%가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도 지지를 안 해요. 거기에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하시는 광주에서, 전북, 전라도 쪽에서. 이 결과가 결국 투표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뭐 광주, 광산 20% 투표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했다라는 게 맞다는 게 되죠. 국민은 야당을 심판했다. 그 중에서 특히 누가? 이 광주, 그리고 또 순천은 아예 뒤바꿔 버렸잖아요. 이런 결과들에 대한 예측들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 전북, 전라도에서는 20.6%나 되는 사람들이 모르겠다. 난 새정치민주연합 전통적으로 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르겠다가 되어버리는 거. 참 이게 차기 대통령을 희망하는 당에 대한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있는 광주에서 모르겠다는 답이 20%가 나온다. 이게 이제 이 야당이 심판받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정당별로 이걸 좀 분석해 보면 좋겠는데요. 물론 지지정당별로 어느 당에서 나왔으면 좋을까는 100% 새누리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새누리당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또 혹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편차가 조금 있어요. 뭐 대단히 큰 건 아니지만 약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지지 정당이신 분은 86.1%가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5.0%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의견을 내주셔서 5%나. 이 부분이 좀 재미있었던 부분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하시는 분들은 6.6%가 새누리당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여지를 남으셨고 85.7%가 기본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뜻이 뭘까요? 5.0%의 새누리당 지지자의 어떤 반항심? 청개구리 효과인가요? 거기에 모르겠다는 빈도도 9%대 7%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조사 결과라는 걸 반영하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생각이 완전히 한쪽으로 쏠린다고 해서 100%가 다 선택하진 않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고 대체로 편차가 없기 때문에 또 선호하는 정당에 그리고 차기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하는 정당과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이 비슷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 정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양쪽 다 비슷한 수치거든요. 5%대 6%. 그렇다면 자기가 속해 있거나 자기가 속해 있는 생각하는 즉 자기의 생각 안에 틀에 갇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대한 동경을 가지신 분들도 있다. 그쪽의 논리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분들도 있다. 라는 것으로 좀 더 분석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은 새누리당을 지지하지만 대통령 후보만큼은 다른 당이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뭔가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더 많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다른 정당에서 나오길 바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당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식을 가진 굉장히 진보되고 선진화된 의식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이렇다. 우리는 조사가 잘 됐다. 그런 걸로 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재밌는 순간이 되겠는데 실명을 거론하게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후보군들을 조합하고 이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 후보 중 다음 중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시민들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인터뷰부터 듣겠습니다. 2017년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 새누리당 차기 후보 중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 누가 있을까요? 새누리당이요? 네. 글쎄 새누리당 그쪽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보기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보기 중에요?
김문수 씨요. 김문수. 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잘하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쪽에 있었는데 뭐 네. 그냥 나쁘지 않게 한 것 같고 이미지도 나쁘지 않고. 2017년에 대선 있잖아요. 예. 네.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 후보들 가운데 예.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1번으로 생각하고 네. 2번으로 김문수 지사 또 이번에 김무성 네. 대표입니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와 김무성. 예.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보수 쪽에 그래도 이제 김문수 지사 같으면 이념적으로 좌우를 다 경험하고 네. 도지사를 한 그런 어떤 경험이 행정 경험 뭐 이런 부분들이 정치나 또 행정 이러한데 좀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김무성 대표는 좀 중후한 맛이 있고 해서 여권을 잘 이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에 대선 있잖아요. 네. 17년도 대선 때 새누리당에서 가장 후보로 적합한 인물 누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세요? 그럼 보기 제가 드릴게요. 원희룡 씨가 제일 나아 보이네요. 예.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그나마 제일 신선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나마 여기 나오신 이름 거론된 분 중에는 제일 그래도 신선하신 것 같아요. 네, 차기 대선 후보로 예. 새누리당에선 어떤 인물이 가장 적합할까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럼 보기 중에선 남경필 씨? 남경필 씨. 예.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추진력이 있고 일단 거짓말을 안 할 것 같아요. 새누리당 내에서는 거짓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적당하지 않을까. 새누리당에선 어떤 인물이 가장 적합할까요? 지금 뭐 김무성 씨 아닐까요? 이유 있을까요? 차기 대선 주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네. 뭐 여론도 그렇고 정몽주 씨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그렇더라고요. 새누리당 차기 대선 후보로 네. 누가 가장 적합할까요? 새누리당이요? 네. 정치적인 문제는 할까요? 네. 이 보기 중에 고르신다면? 김문수 씨가 그래도 많이 낫지 않을까요? 이유 있을까요? 뭐 경기도에서 오랜 정치 생활을 많이 해갖고 무난히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도 네. 지사님. 저는 근데 별로 새누리당 안 좋아하는데. 새누리당에서의 차기 대선 후보자 가장 적합한 인물 누굴까요? 요 보기에서만 뽑아야 되나요? 아니요, 더 있으시면 말해주셔도 되고요. 너무 변수가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 전에 김무성 씨가 1위로 올라왔던데, 네. 예, 근데 계속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마음에 두신 후보가 있으신가요? 후보요? 후보가 있다면 김무성 후보가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면을 봤을 때 그 이유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정직하고, 첫째는 아주 강직한 성격이면서도 깨끗한 정치를 하고 올 겁니다. 그러면 패거리 정치가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후보가 적합할까요? 글쎄 그거 뭐 생각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그럼 제가 보기를 드리면 혹시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김무성, 김문수,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정몽준, 홍준표, 이정현, 나경원이요. 그 중에서는 그 김우성 씨가 제일 낫나까?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 좀 지도력이 있는 것 같고, 이 국민들 반응도 괜찮은 것 같고, 여론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새누리당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후보가 나올지. 그거는 아직 제가
생각을 거기까지는 안 해보셨고. 예. 혹시 새누리당에서 나온다면 어떤 후보가 나올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그것도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를 혹시 드리면 고르실 수 있을까요? 먼저 김무성, 김문수,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정몽준, 홍준표, 이정현, 나경원 이렇게 새누리당 후보가 있다면 누가 대선 주자로 나올까요? 뭐 김문수 후보는 뭐 대통령 나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뭐 그거 외에는 좀 그쪽 생각해 본 건 없어요.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또 유능한 사람이 있겠고 예. 이번에 요즘은 보니까 뭐 여당에서 여당 예. 뭐 김무성 씨도 보니까 말하는 게 묵직하게 좀 듬직한 부분이 있고 예. 또 나경원 씨 같은 분은 참 영리하게 생겼고 예. 요번에 그 시장 선거하고 또 국회 요번 동작거래에서 나와서 이렇게 참 유세를 하는 이런 과정을 TV나 이런 미디어 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예. 잘할 것이다. 또 자기가 시련을 또 겪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예.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자기들이 조금 품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좀 이 사람이 유력할 것 같다 생각하시는 후보가 있으신가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후보를 지금 드리면 혹시 한 명 골라주세요. 김무성, 김문수,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정몽준, 홍준표, 이정현, 나경원. 정몽준 씨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이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제일 큰 인물 같아요. 다른 사람들 비해서. 물론 서울시장 떨어졌지만. 혹시 생각해두신 뭐 후보가 있으신가요? 생각해두신 후보는 없는데요. 제가 그럼 불러드릴 테니까 한 명만 골라주시겠어요? 김무성, 김문수,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정몽준, 홍준표, 이정현, 나경원. 김무성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지금 새로 이번에 당대표로 뽑히고 그래서 아마 김무성은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생각해두신 후보가 다음 대권 후보가 있으신가요? 다음 대권 후보 뭐 생각하는 사람은 김무성 지금 새누리당 대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리더십도 있고 그다음 그 양반 그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그동안 정치를 해온 경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것 같아요. 자, 먼저 당별로 나눠봤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분들을 좀 나눠서 새누리당의 후보 가운데서는 누가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누가 되었으면 좋겠는지도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인물로 적합한지를 여쭤봤습니다. 적합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얘기들인지 조금만 정리해볼까요? 새누리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고 물어봤을 때 김무성 의원이 가장 많았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인지도가 높다, 또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당의 대표가 되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다, 그리고 포용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와 같은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높다, 그리고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있다, 또 젊다, 이런 거에 좀 젊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정몽준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쪽에서 파워를 볼 수 있다. 네네. 그리고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수준의 뭐랄까요, 이 실권을 잡은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 같아. 흔히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세론이거든요. 될 사람을 밀어주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김무성 의원이 이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김무성 당대표, 새누리당 당대표를 보는 젊은 층의 시각은 어떤지, 물론 노년층의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우리 전문님, 우리 기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현장 취재를 해보면 김무성
대한 어떤 그 인물에 대한 이름조차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 정몽준, 새누리당은 정몽준 아니면 박근혜. 워낙에 그 미디어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 김무성보다는 사실 정몽준이고 어떻게 보면 20대층에서 약간 듣보잡이라도 보일 수가 있어요. 김무성이라는 그런 존재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몽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리고 혹은 또 홍준표 이전에 또 여러 가지 또 대선 관련해서 있었고 그리고 당 대표를 했다가 물러났기 때문에 가장 떠오르는 지금 스타는 물론 김무성이지만 이전까지 새누리당과 그리고 이 전신인 한나라당을 끌어왔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정몽준 혹은 홍준표를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새롭기 때문에 화학하는 컨벤션 효과죠. 컨벤션 효과가 있긴 하지만 뭐 밑으로 지금 내려앉은 사람들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평가네요. 어떻게 느껴요?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젊은 층을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그 새누리당보다는 좀 야당 쪽에 더 선호하는 친구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새누리 원내대표가 되면서 좀 인지도를 쌓을 수 있을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뭐랄까요, 이 파격 이런 게 가해질 때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선호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김무성 당대표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한 카리스마.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절대 우리가 다음 선택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냐면 좀 제가 이제 막 꼬아보는 겁니다. 새누리당에 있는 세력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번 선거 내가 치르진 않았지만 이번에 선택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선택받지 않는다. 그러니 나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구도대로 이런 어떤 세력 구도를 다시 만들겠다라는 엄포이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카리스마가 넘치죠.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또 이게 굉장히 좀 잘 가꿔진 말이라는 게 국민들을 위로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 선택해서 정말 감사한데 그 감사함이 우리가 자만하지 않는다. 우리가 뭐 잘했다고 생각해서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역으로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그 두 가지의 의미를 한 문장에 딱 섞어서 전달하는 굉장히 좋은 면이죠.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뭐랄까요, 좀 능력 있어 보이는 거죠. 뭐랄까 한마디 말로 1타 2피 고스톱 칠 때 하는 얘기지만 뭐 이런 것들을 저 사람 능력이 대단한데 뭐랄까요, 이 지능 혹은 지적 수준이 대단하다 이런 걸 먼저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김무성 당대표의 지난 경력을 좀 보면 항상 말실수 말 잘못해서 문제가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낙인친 사람이 저 사람 말 잘못해서 안 돼. 사람들한테 실수하고 말을 막 엉뚱하게 하고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난 뭐 당대표가 된 이후로 완전히 없어졌어요. 오히려 더 많이 가공이 잘 되고 훨씬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서 이런 게 시너지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흔히 말해 이게 파격인 거죠.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념이 아닌 생각했던 뭐 이미지가 아닌 다른 이미지가 펼쳐지는데 그게 긍정적이야. 그러면 상승세를 타는 거죠. 김무성 효과라는 것을 이제 만들 때가 된 것 같아요. 말을. 김무성 효과. 김무성 효과는 과연 뭔가? 그래서 김무성 효과로 통해서 새누리당이 거의 이 위기에서 위기 탈출을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시점까지도 이제 곧 전개될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야당과 여당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더 뼈아프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정말 권력 구도에 의해서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경쟁을 더 심하게 하는 여당에서는 이미 통합을 이뤘다. 그런데 이미 저원에서부터 등장해서 이 많은 후보군을 가지고 있는 야당은 오히려 혼전이다. 어찌 될지 모르겠고 누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 상태가 돼버리면 지금 아까도 국민들이 얘기했던 처음 상태가 되는 거죠. 누가 맡기면 잘할 수 있을까? 준비가 돼 있을까? 혹은 나 저 사람은 싫은데 좀 꼭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할 수 있고 전통적인 여당 지지층은 그래 김무성으로 소멸됐구나. 가자.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벌써 대선을 예측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만 이게 구도가 이렇게 되고 있다. 물론 이제 남은 시간이 많아서요. 그 가운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혹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김무성 의원님 죄송하지만
유성 의원이 당대표로서 뭔가 핀치에 올리면 말실수를 또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변수는 많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부분을 좀 보겠는데 이 결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 이전에 40대,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생각했던 그 결과를 말씀드린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좀 수치를 읽어볼까요? 전체적으로는 어떨까요? 그 전체적인 표를 보시면 사실 보궐선거가 있기 전에는 좀 고루고루 좀 한쪽으로 편향된 어떤 지지 기반은 아니었습니다. 뭐 김무성 후보가 27.3%,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20.6%, 김무성 후보가 27.3%에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57.7%로 약 30%가량 상승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 부분이 어떤 리더십 그리고 당대표로서 어떤 역할, 능력, 자질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김문수 항상 그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이분은 20.6%에서 7.7%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궐선거에서 어떤 특별한 영향력이나 어떤 또 방송에서 아직 미디어에서 아직 거론되지가 않았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렇죠. 네,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는 9.1%에서 7.7%로 한 2% 가량 하락을 했고 원희룡 후보도 6.4%에서 3.8%로 하락을 했고요. 정몽준 후보 역시 대선 후보로서 항상 거론되고 했는데 15.2%에서 11.5%로 하락했습니다. 김무성 후보의 독주가 예상되는 구도인데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조금 더 재밌는 건 나경원 후보가 이제 새로 등장했네요. 네. 그 3.8%긴 하지만 후보군에 끼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등장하는 것도 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이 편차가 매우 심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 이 정도나 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사실은 여당의 분위기예요. 여당은 한번 결정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한 번에 모이는 이런 효과를 참 발휘를 잘하거든요. 이게 야당하고 다른 거죠. 그 야당하고 다른 측면에서 흔히 다른 정당에서 상당히 다른 정치평론가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야당이 여당을 상대하기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이유가 이런 측면인 거죠. 그래서 강하다. 옳고 그름은 두 번째 문제예요. 강하냐 약하냐의 부분에서는 야당은 매번 약하다. 근데 여당은 상당히 강하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이 이런 변화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추세가 뭐 그렇게 대단히 많이 하락하는 것도 물론 아니에요. 물론 이 가운데서 뭐 김문수 후보가 많이 하락한 것으로 좀 보이지만 이것도 역시 뭐 이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김문수 후보로 이제 대통령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제 거론을 하고 있으니까 당이 차출했을 때 안 나오잖아요. 자기만 생각했잖아요. 그럼 이제 반감을 사는 거예요. 이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안 좋게 느껴지는 거죠. 자기 혼자 살려고 그런다. 이런 것들이 생각된다고 보고요. 물론 이 응답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40대, 50대, 60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또 야당보다는 여당에 대한 지지층이 훨씬 많은 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당히 야당보다는 여당에 가까운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연령대별로 좀 나눠보면 성별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연령대별로 좀 나눠보면 역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60대 이상에서 김문수 후보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경필 후보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60대 이상에서는 젊은 층의 후보들이 조금씩 약해져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그리고 이 지역별로 좀 보면 지역별로 봤을 때도 역시 광주, 전북, 전라도, 뭐 대전, 혹은 대구, 부산 할 거 없이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물론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전 국민이 특히 40대, 50대, 60대에 해당하는 분들이 새누리당의 후보군은 이렇고 적합한 사람들은 이 정도다. 그리고 순위를 이 정도 매겼으니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역별 편차도 없는 걸 보시면 그래서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선호하거나 뭐 이런 것도 좀 보이지 않거든요. 새누리당의 제1번 주자는 역시 김무성 후보가 확 부각하고 있다. 이것이 컨벤션 효과이기도 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선거의 이후의 효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거는 굉장히 많이 남았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현재 1위는 김무성 후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재까지는 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시민들의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는 여론의 강 40대, 50대, 60대 이야기 중에 일부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